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인데요.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12호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가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추석 이후의 날씨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태풍 무이파와 무르복은 우리나라를 비껴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열기로 오늘 충청과 남부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일부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도 불 수 있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120m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는 10에서 50mm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은 21.9도, 광주는 22.1도, 부산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8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는 비교적 선선하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는 26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내일은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잦은 비 소식과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서울 아파트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40% 돌파입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그중에서도 6억 원 이하의 이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총 3,588건으로 이 중에 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의 거래 건수는 총 1,045건을 차지해서 전체에서 40.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기사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6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만 거래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요.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그나마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 6억 원 이하에 대한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비중이 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한 달에 1,000여 건에 달했는데요. 이 7월에는 639건, 8월에는 468건으로 급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거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15억 초과하는 이 고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요. 같은 기간 16.9%에서 18.2%로 다소 높아졌다가 7월 이후에는 이 거래량에서 다시 15.7%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한 번에 0.5% 금리를 인상하는 이 빅 스텝을 밟은 이후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이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조차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비규제 대상 지역,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A 플랫폼에 따르면 이 올해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된 아파트는 다름 아닌 이 포항 북구에 위치한 B 아파트로요. 올해만 489건이 실거래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지방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나 이 세금 등 이 각종 규제로부터 유리하기 때문에 막바지 투자 수요가 몰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이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이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또 이렇게 투자 쪽으로는 또 활로가 있어요. 네. 예, 참 희한해요. 예, 이쪽 쪽은 또 이렇게 되고 막 가는 게.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먹튀 악성 임대인 증가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깡통 전세, 악성 임대인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값 자체가 하락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발생한 이 전세 보증금, 이 사고 건수,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요. 지난달 기준으로 1,08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12일 도시보증공사 허그 집계에 따르면요.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 금액 1,089억 원으로요. 이 사고 건수로만 보더라도 511건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요.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후로 최대치고 최대 건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설명해서 집주인이 이 전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보증금 자체를 원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해서 변제하고 자신이 대신 변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사고 금액이 총 5,368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의 93%에 달하는 수치가 이미 사고 금액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준 대위 변제액도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83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도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악성 임대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그 악성 임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악성 임대인들의 수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악성 임대인들은 일단 이 빌라 분양업자나 또는 중개업자랑 짜고 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른바 이 보증금을 먹고 튀는 먹튀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대위 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어야 되고요. 미회수한 액수가 2억 원이 넘는 집주인일 경우에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으로 총 203명이 분류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들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요, 3,70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또 이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7,2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회수한 액수는 약 14%인 1,018억 원 정도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 돌려받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렇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 해당 세입자에게 이 전세 보증금이 내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돈을 못 돌려받으면 다른 곳에 이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좀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눈앞이 깜깜하거든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심정인데 네. 이거 악성 임대업자들은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전국구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농기계를 사려고 한 70대 A씨가 수백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기 피해 건수가 70여 건이 접수했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농기계 값이 고가인 만큼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70여 건이 접수되고 있잖아요. 이 수법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시가보다 절반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B씨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그 물건을 사기로 한 거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사겠다라고 한다. 그냥 그 사람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70대 A씨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절반이 싸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에 돈부터 100만 원을 딱 보내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판매자 B씨가 아니 당신 수수료 1,000원도 붙여가지고 100만 1,000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왜 100만 원만 보냈냐. 100만 1,000원을 보내주면 내가 받은 1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씨 입장에서는 그대로 100만 1,000원을 또 보낸 거죠. 그러니까 B씨가 갑자기 무슨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느니 페이라느니 결제 이행이라느니 이 70대 A씨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거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또다시 돈을 보내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 이 70대 A씨가 피해를 본 금액이 4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씨가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B씨한테 항의하자 갑자기 B씨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A씨가 지난달 경찰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고거래 시에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진화된 수법인 것 같은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A씨 입장에 따르면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담당 수사관 배정에만 수일이 걸린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사실 언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전했고요. 당시에 A씨가 이 중고거래 회사 측에도 이 판매자 B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선 사실 이 개인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경찰 등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없이는 개인에게 임의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A씨와 유사한 피해 사건들이 또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이 동두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은 배정된 상태인데 문제가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수법으로 보이는 소행으로 보이는 이 피해 사례 약 70여 건 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 추적 등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거래할 때 페이 뭐 여기도 나왔지만 애플리케이션 뭘 인증하시고 뭐 어떻게 하고 들어오시고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안 하시는 게 내가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이 환절기인데 이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죠. 네, 이럴 때 이제 감기 잘 걸리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흡기로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맞아요. 그래서 걸리는 게 아닐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가 확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원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주는 비뇨기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오늘도 엄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귀염뽀짝과는 좀 머리가 멀고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게 과민한 방광, 그냥 이 이름 그대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과민성 방광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원래 이제 하루에 소변 보는 게 보통 몇 번을 보죠? 저는 한 8, 9번 아닐까요?
보통 정상 배뇨는 이제 하루에 7번에서 9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9번 이상으로 하루에 소변을 보는 거죠. 빈뇨, 자주 마려운 느낌. 네. 그다음에 보고 나서 잔뇨가 없는데 네. 남아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잔뇨감, 잠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증상, 야간뇨, 화장실이 아닌데 마렵고 화장실을 마려움 참지 못해서 뛰어가다가 소변이 나오는 급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이게 이제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민성 방광은 이게 대체 어떤 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건가요? 많이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급성 세균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건데 과민성 방광 환자의 실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균이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심리적 시민성 과민성 방광이 많습니다. 즉 원래는 방광이 대뇌에 신호를 주는 건데 방광에서는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서 자꾸 나 소변 마려운 것 같아,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민성이 증가하는 빈뇨, 야간뇨,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겁니다. 또는 정상 방광은 500ml, 700ml, 1000ml까지도 방광이 풍선처럼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광이 탄력성이 너무 떨어져서 충분히 저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취약계층이 따로 있나요? 20대 젊은 분들한테도 한 10명에 한 1.6명 정도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노년, 특히 이제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100명에 35명 정도, 40명 가까이 높아지는 유병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네요. 예. NO! 아닌가요? NO! 이게 자꾸 먹으면 자꾸 마렵잖아요. 자주 마렵고 화장실이 아닌데 갑자기 마려울까봐 늘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증상을 눈 가리고 아웅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방광이 자꾸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선이 물풍선, 방광 풍선이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방광을 더 심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함으로써 방광 용적을 늘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광 훈련, 행동요법 중에서 방광 훈련을 통해서 3분, 5분씩 매일 이렇게 참아가는 습관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소변만 자주 보는 것만으로 과민성 방광을 절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야간뇨나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이 없는 단순 빈뇨, 하루에 10번 이상 보는 단순 빈뇨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배뇨일기라 그래서 자가 증상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보는지, 밤에는 내가 자다가 깨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이런 습관들을 파악을 해보면은 훨씬 더 이제 과민성 방광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단순 빈뇨인지 구별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방광 점막이 이제 헐어 있는 경우 내막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광 내막층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약물을 좀 써야 되고요. 또는 이제 방광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용적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 분들은 당연히 소변 참기, 방광 훈련이죠. 매일 3분씩 5분씩 참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방광 내 보톡스라 그래서 우리 보톡스 얼굴에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광 내 보톡스 주사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광을 둔감하게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시술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6개월에서 길면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아까 방광이 너무 쪼그라든 경우에는 방광수압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방광을 1000cc를 물을 집어넣어서 마취, 수면 마취 하에 그래서 방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시술 요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 생각보다 진짜 치료법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방광 소변 참기, 방광 훈련 요법이 만사형통 제일 좋은 치료법은 아닙니다. 다른 질병에 의해서 내가 빈뇨, 야간뇨, 급박뇨가 있는 것인데 본인은 예민하니까 난 참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병을 키우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꼭 상담 받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이렇게 정보만 드리고 저희가 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가 보시죠. 자,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이번에는 과민성 방광에 좋은 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뭘까요? 첫 번째 운동 이제 과민성 방광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관략근, 그다음에 골반 기저근, 골반 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편하게 11자로 쭉 뻗어주세요. 네. 어깨 넓이보다 살짝만 벌려주십시오. 네. 관략근을 좀 강화를 할 건데요. 자, 발끝, 엄지 발가락 있죠? 양쪽. 네. 요걸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짜준다는, 쪼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짜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 발 뒤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끝까지 이제는 쫙 골반을 연다는 느낌으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도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됩니다. 뒤쪽 허벅지죠. 항문, 그다음에 엉덩이 쪽 근육이 긴장되는 느낌, 쪼여지는 느낌이 받는다면 제대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뭡니까? 두 번째 운동법입니다. 일명 이제 고양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허리 강화할 때도 많이 쓰는데 이 고양이 자세가 코어랑 골반 쪽에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자세를 할 때 일단 무릎을 꿇고 이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 거예요. 말아서 허리가 최대한 높이 올라올 수 있게 등과 허리가 자, 반대로 이제는 배와 허리가 안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쭉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 시원한데. 이때 이제 허리 쪽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관략근 쪽, 골반 기저근 쪽이 수축과 이완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느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도 누워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자, 편안하게 하늘을 보시고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만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관략근, 골반 기저근을 이제 조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랑 골반을 최대한 하늘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찬 정보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 건강 정보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제주도 집에서 시댁을 안 가고 전두 안 붙이고 돌 며느리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그래도 더 되더라고요.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도 모처럼 좀 쉬셨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부모님 올라와 주셔가지고요. 더 즐겁게 보냈습니다. 배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추석 때 되면 이렇게 명절 음식 많이 먹잖아요. 네.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더니요. 갑자기 얼굴 좀 부은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해야 됐다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부은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열심히 우리 다 빼보겠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또 친인척들 모여 앉으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네.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고 아, 맞아요. 드라마 얘기하고 드라마, 근데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안 하죠. 서로 싸워 또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얘기가 빠지지 않다. 맞아요. 저도 이제 제주에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 몇 명이 왔거든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너는 괜찮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단체 기합이 된 것 같아요. 네. 앉았다 이러면서 아이고 해야 일어나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집도 어른들 이렇게 딱 모이면 토론하듯이 맞아요.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네. 하세요. 막 뭐가 좋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나눌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주제 뭔지 보여주세요. 야, 오늘의 주제는 노인 건강의 핵심 무릎입니다. 이게 삶의 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정형외과 전문의 황보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황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진짜 많죠. 네, 한국인의 대표 만성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에서 30% 이상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나이 뭐 얼굴로 봐서는 아니겠지만 퇴행성 관절염 정말 찾아올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계단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의 언덕을 걸을 때 굉장히 힘들고 무릎이 좀 통증이 오거든요. 김정은 교수님은 아직 괜찮으신 거죠? 저도 좀 오래 서 있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욱신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 아는 분은 그 무릎 관절 통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횡단보도가 그렇게 무서워지셨대요. 네. 왜냐면 맞다. 통증 때문에 천천히 걷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건너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통증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 정말 괴롭다고도 하시게 하는데요. 이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전신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심각한 경우에는요.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특히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연골이 관절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뼈끼리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연골의 두께는 고작 3에서 5mm 정도인데요. 이 얇은 연골도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됩니다. 이때 연골 밑에 노출된 뼈가 뼈끼리 부딪히면서 관절 주변에 새로운 뼈가 생기고 변형이 되는데요.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이라고 하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연골은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연골에는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연골을 손상돼서 다치게 되면은 그것이 또 관절염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관절염과 함께 찾아오는 합병증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각하시면 일단 통증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극심한 통증을 방치하고 놔두시게 되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게 되면요, 2012년에서 201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우울증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이렇게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시고 걷거나 뛰지 못하게 되면요, 활동량이 줄으시잖아요. 그럴 경우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절염을 방치할 때는요, 치매나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치매를 부른다고요? 선생님 너무 좀 과장하신 거 아닌가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전혀 과장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요, 혈관으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긴다 그래도요, 거기만 딱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염증들이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증들이 만약에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이어진다면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부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염증들이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상동맥으로 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릎에 있는 염증이 무릎에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과 같은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스웨덴에 있는 한 대학 연구팀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포함해가지고요, 46만 9천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을 가졌던 퇴행성 관절염을 앓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요, 무려 16%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무릎 통증의 원인이 연골이 닳아서라고 하셨는데, 연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얇아요. 아까 3에서 5mm. 근데 이게 닳아버리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너무 얇으니까 금방 닳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골 두께가 3에서 5mm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무릎 통증 없이 사시려면요, 이 연골, 이 3mm의 연골을요, 아주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너무 얇은데요? 연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무릎에 어떤 그 쿠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연골은 무릎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손상이 되면 조기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무릎 관절을 위해서는 연골 관리가 필수이겠는데, 근데 우리 생활 속 자세에서 연골을 안 좋게 하는 자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삼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삼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고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의 자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양반다리. 양반다리는 저 진짜 자주 하거든요, 앉을 때. 근데 저게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무릎 관절에. 근데 그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안 좋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예, 사진에서 보듯이 무릎이 130도 정도는 꺾여 있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는 양반다리는 관절 안쪽에 연골을 자극하는 자세로 압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양반다리를 자주 할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고 관절 안쪽의 연골에 마모를 일으켜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염부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옷자다리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양반들은 근데 왜 이렇게 앉아있던 거야? 무릎이 안 좋았겠네요, 옛날 양반들. 그죠? 다 아이고 하고 일어나셨을 그러니까. 텐데. 자, 두 번째,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쪼그려 앉기. 저렇게 앉아서 걸레질도 많이 하고. 이제 주부분들이 저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이번에 아마 명절 때 저런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부 치느라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 아주 과도한 하중 자체가 걸릴 수 있고요. 특히 쪼그려 앉다 보니까 무릎 위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약해지게 되면 산소라든지 영양 공급 자체가 신경에 좀 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혈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대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가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관절염에도 안 좋은가요? 활성산소가?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진이요, 활성산소와 또 노화와 퇴행성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제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활성산소의 한 성분이 이 연골의 이제 퇴화와 또 노화에 직접적인 이제 관련을 주면서 이제 퇴행화 시킨다라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쪼그려 뛰기까지 했었는데 귀 잡고 이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는 잘못된 홈트 자세입니다. 저도 집에서 홈트를 하거든요. 따로 짐을 가지는 않는데 영상을 보고 제가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이게 자세가 바라야 되는데 자세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영상 보면서 해서 이게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홈트 집에서 하실 때요, 정말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더 역효과가 날 때가 많죠. 특히나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런지 같은 자세는요, 왜 우리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은 이제 90도로 굽히고 왼쪽 무릎을 바닥을 이제 닿지 않을 정도로 쭉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무릎을 굽히실 때요, 무릎이 바닥으로 저렇게 타진해 보실 때 내려가실 때 무릎이 발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네. 어려워요. 발음 연습할 때 사용해야 되겠네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그럼 슬개골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뚜껑처럼 생긴 뼈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슬개골 주변에 염증이 생겨 무릎 앞쪽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염증으로 인해서 슬개골의 연골이 약해지고 지속될 경우에는 연골도 떨어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자세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아침 기상 후에 바로 스트레칭들 많이 하시죠. 아니 그거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래서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아침에 스트레칭 하시는 것 자체가 나쁘신 건 아닌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밤사이에 잠을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허리라든지 또 근육 자체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많은 압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발가락, 또 종아리, 쥐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상 이후에 한 10분 정도 지나신 다음에 조금 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생활 속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5세를 넘기면서 감기보다도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치료 방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요. 네. 속설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잘못 내가 판단해서 치료하다가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3가지 문제 정도로 저희가 OX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속설 바로 보여주세요. 진통제는 내성이 생긴다. 네, 저도 이런 얘기 이런 들어봤어요. 얘기 많이 네네. 들어봤거든요. 그 진통제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약효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관절염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소염제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는 약 자체에 의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께서 워낙 통증이 심해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위나 심장, 콩팥 기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복용 지도 하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관절염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관절염 약은 살찐다. 관절염. 저 이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살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 관절염 약을 좀 기피한다. 전 이렇게 알고 근데 있어요. 관절염 약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고 관절염 때문에 어딜 다니질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절염 약은 살이 찐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을 쓰시면요, 이제 입맛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혈당도 조금 오르고 뼈도 약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관절염의 진통제들은요,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없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만약에 이제 스테로이드성 계열의 이제 약을 쓰신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전문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단기간 쓰시거나 잘 쓰시기 때문에요, 전혀 살찔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절염 약 때문에 살찌는 건 아니다.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요. 진해, 고양이, 소, 연골 등이 관절에 좋다. 이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진해 좋다고 하던데. 예, 얘기는 많이 돌고 있는데 진짜인지 뭐 진해 고양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가니탕, 소 연골은 뭐 뼈에 좋다는 건 우리가 그냥 다 일반적으로 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왜 아이들 다쳐서 깁스하면은 도가니탕 많이 해서 먹이거든. 이거는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정답은 X입니다. 괜히 먹였나요? 네, 사실 이제 음식이라든지 음식으로 인한 민간요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요. 반대로 이런 비위생적인 것들을 섭취했을 때 2차 질환이 기생충 등에 의해서 이제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약물을 복용하다가 치료라는 타이밍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흔히들 달리기가 관절염에 좋지 않아서 그냥 빨리 걷는 정도가 좋다. 차라리 경보를 해라 이런 말 봤거든요. 맞아요. 달리기가 진짜 관절에 안 좋은 건가요? 네. 흔히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달리기 또한 올바르게 적당히 한다면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달리기의 횟수와 강도를 조절한다면 무릎의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무릎을 위아래에서 지탱해주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리기를 통해서 체중이 조절이 된다면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한 속설 알아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고 괴롭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공 관절 수술 같은 건 언제 받아야 되나? 그 치료 시기를 또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 시작하면은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구는 버티다가 정말 최후에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또 이게 뭐 맞는 의견 같기도 한데 선생님 정답 뭡니까? 네,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퇴행성 관절염이 몇 기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기인지.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도 뭐 암처럼 2기, 3기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예, 네,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1기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진행 단계 사진이거든요. 네, 퇴행성 관절염 1기는
관절 안쪽에 조금씩 변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형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저 2기 오른쪽 보니까 1기보다 확실히 저 간격이 좀 좁아진 듯 보여요. 예, 그렇죠. 2기의 경우는 1기에 비해서 관절 공간이 이제 좁아지는 변화가 보이고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골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 때는 관절 안쪽에 주사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네. 3기 보니까 오른쪽 보시면 한 반 정도가 붙어 있거든요. 네. 퇴행성 관절염 3기는 관절의 공간이 50% 이상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바깥쪽이나 중앙부까지 골극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한 공간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절면이 하얗게 두꺼워지는 골경화 소견도 관찰이 됩니다. 네. 그럼 3단계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 거예요? 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내시경과 같은 관절경 수술이고요. 만약에 환자의 다리가 옷자다리 변형이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반듯하게 펴주는 절골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하고 연골이 많이 깎인 부분에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그래도 내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고요. 3기라도 연골 손상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관절염 4기 그 사진에 보니까 네. 그냥 그 뼈가 이렇게 맞닿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건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기 관절염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완전히 붙어서 연골과 연골 밑에 뼈까지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심하게 소리도 나고요.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 실제 내원한 환자의 다리 모습입니다. 관절염이 4기까지 진행되어 옷자다리 변형이 매우 심하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골극이 많이 생겨서 무릎이 커 보이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옷자다리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다리가 휘어진 게 네. 뭐 그냥 저희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이 다 가능한데요. 네. 네, 이 환자분은 63세로 비교적 젊은 분인데 연골 손상이 조기에 오면서 나이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수년 동안 약물, 주사, 물리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가 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이어서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안쪽에 뼈가 완전히 붙어 있고 바닥은 뼈가 파여 들어간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겠다.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하는 연골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른쪽에 MRI 사진을 보시면 뼈를 감싸고 있어야 할 연골이 모두 마모가 돼서 뼈 색깔까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처럼 4기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딱 보기에도. 인공관절 수술, 어떤 수술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에 손상된 관절면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절삭을 하고 특수한 금속 치환물을 씌워준 후에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베어링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관절염으로 인해서 심하게 변형된 옷자다리나 X자다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다 굽혀지지 않거나 다 펴지지 않던 무릎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인공관절 수술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로봇 관절 수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막 이런 로봇 수술 어떻게 되는 거죠? 점차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그 3차원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과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다리를 CT 검사로 분석해서 입력을 하면 최적의 임플란트 사이즈와 각도, 위치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듯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 시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절삭기가 달린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즉,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로봇이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로봇 팔을 이용해서 네. 수술을 하면 네. 그 로봇도 의대 나온 애들. 기존에는 제가 엑스레이만을 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수술 과정에서 가이드를 장착하면서 제가 절삭기를 들고 수술을 했다면 네. 로봇 수술은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수술장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계획을 로봇이 인지해서 그 계획대로 위치를 잡으면 그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죠. 네, 의대 나온 로봇. 로봇의 정밀함과 또 전문의의 의술이 합쳐진 수술이어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술 전에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실시간 계획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그 로봇팔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뼈를 절삭할 때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 혈관을 다치지 않게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과정 중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이 기존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을 줄여 더 빠른 재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제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로봇 수술 후에 무릎 기능이 향상이 되고 회복과 퇴원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도, 안전도, 또 출혈도 좀 줄어들고 네. 좋은 점이 많은데 그래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단점은 그 수술 전에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술 중에 체크한 실시간 결과 평가를 종합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의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존 수술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로봇 수술 경험뿐만 아니라 기존 수술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인공관절 수술 결정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수술 전에 통증으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고려하실 때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술하고 나면은 아이고 사실은 구부리기도 힘들고 펴기도 힘들고 실제로 수술하고 났더니 걷는 것도 더 한동안은 힘들더라 이런 조언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요. 사실은 내 몸이 아닌 금속 관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정말 인공관절은요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실 때요 재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야 되고요. 재활을 잘 하실 게 이제 결정이 되셨을 때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재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다고. 그렇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통증이 워낙 심해서 운동을 하겠다라는 엄두조차 못 낸다고요. 네. 근데 사실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황보현 선생님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술 후 1, 2주차와 2, 3주차 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제가- 아나운서께서 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가서 그럼 지금부터 저는 환자입니다. 네. 네. 수술을 한 사람이고 네. 자 이제 제가 환자였는데 재활 운동법을 네.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트에 다리를 펴고 앉아주시고요. 네. 수건을 무릎 아래에 두겠습니다.
받쳐주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1, 2주차 되신 분들은 이 동작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어렵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주시면서 발 뒤꿈치를 앞쪽으로 강하게 밀어주세요. 뒤꿈치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세요. 예,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일직선으로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10초 정도 버텨주십니다. 따로 뭐 들고 이러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일단은?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수건 하나인가요? 예, 수건과 매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쳐주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 쫙 펴는 것보다는 살짝 각도가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운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운동법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시고요. 예, 무릎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매트에서 들어 올립니다. 예, 이 정도. 네. 저 수술 안 했는데도 아프네. 이 자세를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3초에서 5초 버티고 다시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3초에서 5초가량? 그리고 다시 내려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무릎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이거는 제가 수술 안 했는데도 힘듭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무릎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게 되면 많이들 그 무릎을 굽히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준비했거든요. 운동법을 하나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2, 3주차 때 환자분이 본인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무릎을 굽힐 수 있는 무릎 굽힌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편하게 앉으시고요. 자연스럽게 가능한 범위까지 무릎을 굽혀주세요. 저는 지금은 수술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굽힐 수 있거든요. 장혜인 아나운서는 수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굽혀지지만 무릎 수술 후 2, 3주차 되신 분들은 보통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 굽히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이 정도 각도겠죠. 이게 다인 거예요, 수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계 운동을 통해서는 더 굽혀지지만 본인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굽히는 힘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굽히는 운동 효과도 있고 본인의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저도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스키 타다가. 근데 그때 아예 펴지도 못하고 굽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재활 운동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재활 운동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무릎 관절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그리고 재활 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또 무릎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거겠죠. 그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상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릎 주변 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붓기도 하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경기 이후부터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요, 또 예방하기 위한 지압법과 운동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은미 아나운서 전 도와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일단 의자에 앉으시고. 의자는 바로 돌려놓고. 이렇게 들고 앉으시고요. 우리 날씨가 조금 추워지게 되면요, 이렇게 무릎 자체가 시리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또 갑자기 요즘같이 일교차가 많이 크게 되면은 무릎으로 가는 혈액 흐름 자체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무릎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무릎 자체의 혈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을 좀 따뜻하게 비비셔가지고요, 무릎 위쪽에다 해주세요. 여기. 뭐 찜질하실 수 있는 도구가 있으시면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무릎 자체를 따뜻하게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요, 무릎 슬개골 여기 있죠. 무릎 슬개골 자체가 있고 그 위쪽에 손가락 두 마디 안쪽으로 여기 살짝 눌러보시면 이렇게. 거기
통증이 조금 느껴지시죠? 네네네. 여기가 바로 아파요. 혈해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혈액의 흐름 자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를 압박을 3초 정도 지긋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좀 세게 해야 될까요? 살짝 눌러주시는데요. 지긋하게만 누르셔도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는 아파요. 약간 통증이 좀 특히 민감하시니까. 안쪽이 더 아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거기 네. 자리가 맞고요. 여기 통증을 조금 약간 지긋하게 눌러주셔서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실 때까지 눌러주시고 3초간 눌러주신 다음에 또 한 뛰셨다가 다시 3초간 눌러주셨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네, 뛰셨다가 이거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요. 생리통증 완화에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빈혈이라든지 좀 어지러우신 분들한테도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요. 스라는혈인데요. 무릎뼈가 있죠. 네. 무릎뼈 안쪽 밑으로 살짝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간 부분이요? 예, 쏙 들어간 부분. 예. 안쪽은 내스란혈이 되고요. 바깥쪽은 외스란혈이 됩니다. 이 부분을요. 양손 엄지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실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쏙 통증이 올 들어가는 정도로? 약간 미약한 통증이 올 정도로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관절액을 좀 원활하게 분배하게 되면서요. 관절 자체를 조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매일 해주시는 것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팔자 운동인데요. 무릎 슬개골이 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살짝 들으신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팔자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붓이라고 생각하고. 네, 붓이라고 생각하시고 팔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팔자를 왼쪽으로도 해주셨다가 또 반대쪽으로도 해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예,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거 의외로 힘든데요?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네. 이 무릎을 펴는 근육인 대퇴사두근 자체를 좀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무릎을 좀 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이 되실 수 있고요. 양쪽 발 다. 네, 양쪽 발 해주시고 난 약간 다음에 앉아서 하는 숭구리 내 당장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팔자 운동을 해주시고 네. 좌우로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무한대 기호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수학에 느껴지시게 나오는 되면 그 무한대. 예,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씩 하루에 한 세트 정도씩 하셔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주시면 무릎을 관리하시는 데 아이고, 받으실 수 덕분에 있습니다. 무릎 튼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한 지압법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먹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콩가루 부추찜을 만들어 볼 네. 텐데요. 예, 콩가루 보통은 우리가 왜 꽈리고추 같은 데 묻혀가지고 찌기도 하고, 또 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무침이라든지 전으로만 많이 해 드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고소한 콩가루랑 같이 묻혀가지고 쪄내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가루 부추찜. 근데 저한테는 네. 좀 생소한 요리인 것 같긴 해요. 네, 선생님. 그렇죠. 사실 부추를 가지고 이렇게 콩가루에 쪄서는 잘 안 드셔보셨을 텐데 네. 재료를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 부추 한 반단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날콩가루 그리고 깨소금이랑 또 고운 소금 이렇게 4종류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은 게 재료가 간단하고 네, 그렇죠. 요리법은 더 간단하더라고요. 네, 한번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부추 지금 400g 정도 준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한 5cm 길이 정도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한 6등분 정도 했거든요. 네, 썰어주시고 한번 볼에 담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볼에 담아주시고요. 부추에 수분이 너무 없으면은 콩가루가 잘 버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씻어내고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소금 밑간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 소금 밑간을 해서 그냥 한 네. 2꼬집 정도 넣으시네요. 그렇죠. 네, 또 정말 너무- 살짝만. 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콩가루를 술술술술 뿌려가지고 한 컵 정도 분량입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한 겹 정도 부추 표면에 묻거든요. 요거를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 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튀김가루 부추전 할 때 입힌 것처럼. 그렇죠. 부추전하고 다른 게 찌는 거네요. 그러니까 콩가루 넣는 거하고. 네. 여기 이제 충분히 김이 오른 찜기에 이렇게 듬뿍 넣으셔도요. 숨이 죽으면 양이 별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맛이 넣어주시고. 굉장히 궁금한 게 그냥 예상이 이대로 안 돼요. 찜기에 넣으니까 네. 예상이 안 돼요, 정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네. 부추의 그런 약간 아릿한 맛 같은 것도 좀 사라지기 때문에
예, 좀 듬뿍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쪄내면 그냥 완성인 끝이에요? 거예요? 네, 쪄내면 완성이고 저도 오늘 이제 깨소금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살짝 버무려서 네.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부추가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때요? 맞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구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의 기운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또 완화해주고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도 하죠. 특히 이 부추는 성질이 좀 따뜻하거든요. 위의 열도 좀 제거를 시켜주고요. 또 몸의 허약함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하고 무릎이 좀 시리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부추 버무릴 때 콩가루 쓰셨잖아요. 그 콩가루도요, 관절염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콩에는요, 기본적으로 칼슘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요.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식품입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네. 쪄내고 난 다음의 상태인 거죠? 네, 쪄내고 났더니 부피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네. 여기에 뭐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좀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깨소금을 좀 넣었습니다. 근데 콩가루가 네. 다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또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잘 익은 상태거든요. 네. 말콩가루 같은 경우에 좀 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쪄내시면 됩니다. 5분.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 앞에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안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제가 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맛이 지금 상상이 안 가서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드셔보세요.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죠. 고소하고 네. 쪘는데 아삭아삭한 그 부추의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 그러면서 깨소금 넣고 아까 간 두코집으로 네네. 살짝 짠맛도 잡고. 네. 너무 맛있는데요? 부추는 그냥도 먹으니까 예, 그렇죠. 저렇게 찌면은 네. 더 약간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보드러우면서도 아삭하고 그리고 간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 부추하면 약간 그 풀향 네, 나거나 혹은 그렇죠. 아린 맛이 있는데 쪄내서 그런지 그런 맛도 없어요. 해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반찬 밥 반찬으로 최고예요.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콩가루 네. 부추찜 괜찮네요. 그죠? 네,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잘 배워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찬바람 돌고 이러면 무릎 시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작년까지 몰랐다가요. 올해 좀 알겠는데 이제 정리하면서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 이건 꼭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부부분들이 진료실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무릎 아프다고 이제 1차 진료로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데 이제 무릎 건강 때문에 이제 많이 걷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주 많이 걸으시는 거는 무릎 건강에 오히려 무릎 건강 해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무릎 많이 걷지 마시고요. 무릎 많이 안 좋으실 때는 저는 꼭 정형외과 진료 보실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네. 이 무릎 같은 경우는 찜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을 얘기를 좀 저한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단은 무릎이 시리신 증상이 있으실 때는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치셨거나 뭔가 어디 외상을 받으셨을 때는 냉찜질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실 때는 이제 과체중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요. 체중 관리 또 식이요법을 통해서 꾸준히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황모현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만 체중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외상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건강을 위해서 관절 운동, 근력 강화, 또 체중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무릎 관절은 정말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릎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같은 일을 해도 조금 더 피로감이 생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연휴 보내느라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라 느끼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